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제2회 전기기사 필기시험 총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이제 전력공학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전체 시험을 봤을 때 두 번째 과목으로 21번부터 이제 40번까지의 출제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간략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21번 문제부터 40번까지 지금 쭉 설정이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는 형태로 이제 표현하는 어떤 교재에서 출제되는 비율은 대략 한 85% 정도 출제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글쎄요, 뭐 이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어떤 문제지를 쭉 훑어봐도 그렇고, 이 5과목 중에 전기자기학, 그다음에 전력공학, 전기기기, 그다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그리고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이 5가지 과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가장 좀 쉽게 또는 평이하게 출제가 된 형태다. 그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수업 진행을 했을 때 짧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조금 집중력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뭐 16개, 15개 이상씩 다들 맞추신, 어떻게 보면 아주 좀 간략하게 또는 좀 난이도가 좀 낮게 좀 쉽게 출제됐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제다라고 이제 표현되는 게 한 23번 문제랑 이제 30번 문제, 그다음 38번 문제 정도가 새로 출제가 된 형태가 되겠고요. 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우리가 뒤쪽에서 한번 풀이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시다시피 뭐 이제 유사한 형태다라고 이제 표현된 것은 기존에 출제된 문제를 이제 살짝 변형시켜서 이제 표현된 형태인데, 이건 뭐 예년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똑같은 형태로 이제 통상 표현되는 게 한 70에서 한 75%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그렇게 준비해 오신 분들은 전력공학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그 계산 문제, 우리가 계속 신경 쓰는 게 암기하는 문제랑 계산 문제. 사실 이제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요, 진행하기 전에는 계산 문제, 전기 쪽 계산이 어렵다는데 이런 선입견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계산 문제만 없으면 난 암기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암기에서 푸는 문제가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내용 문제, 즉 암기에서 푸는 문제가 몇 문제 나오고, 그다음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오고, 요걸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쭉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1회차 시험이든 지금 2회차 시험이든 지금 계산 문제가 5문제를 초과해서 한 6문제, 뭐 적게 한 5문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을 보게 되면은 계산 문제가 조금 많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26번 문제, 그 다음 31번, 34번, 35번, 37번, 그리고 40번. 이렇게 해서 대략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문제까지,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된 형태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산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시간 하나만 외워서도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문제도, 여기 지금 6문제다라고 표현했을 때 한 3문제 정도는 우리가 이제 간단한 시간 하나만 외워서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암기해서 푸는 문제보다 더 수월하게, 또는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더 낮게 책정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어떤 이번 시험에 대해서, 전력공학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전력공학 쪽에서 표현된 20문제를 어떤 상중하, 즉 중요성이죠. 중요도가 높은 쪽, 중요도가 중간, 중요도가 하. 그 하에 해당하는 것은 과감하게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어떤 집중력 있게 공부를 했어도 이제 어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 즉 학급으로 표현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짧게, 오늘 자격증은 사실 짧고 굵게 공부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했을 때 이제 중요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아주 중요성이 높다라고 표현되는 게 대략 보게 되면은 한 12문제 정도는 중요도가 높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중요도가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쉽다. 반드시 풀어야 된다. 또 기출 문제에서 많이 언급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도가 높은 뭐 이쪽 패턴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할 수 있는 형태다. 또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급에 해당하는 건 과감하게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문제 출제되는 어떤 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통상 이제 전기 에너지 또는 발생 또는 어떤 뭐 보낸다, 배분한다, 변성한다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전력계통 쪽으로 이제 표현되는 문제는 이번 회차에 출제되지 않았고 선로정수 및 코로나 현상도 이번 회차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이제 회차에서는 이제 고르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형태의 흐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향후 출제되지 않을 것이냐 1장과 3장이 아닙니다. 1장과 3장은 항상 출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르게 좀 다뤄주시는 게 좀 필요한 거죠. 무슨 얘기 되시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문제 중에서 고르게 20문제인데 지금 11개의 챕터로 설정이 돼서 고르게 뭐 2개씩 거의 2개씩 그다음 특정 챕터는 뭐 1개 뭐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20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고르게 2문제씩 표현되는 게 아니라 특정 챕터의 문제가 좀 출제되는 어떤 수가 좀 몰리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또는 저도 수업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챕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4장과 8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역시나 이번 시험에도 역시나 4장과 8장 부분에서 문제 출제 수가 다수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배전선로 설비의 운용, 설비 및 운영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그 어떤 수업하는 강사나 저자에 따라서 챕터를 따로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10장 파트가 9장과 8장과 4장에 다시 분리돼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했을 때 또는 제가 봤을 때 배전선로 설비 및 운영을 따로 분리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영역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출제되는 수가 좀 많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점수를 좀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4장과 8장과 10장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또 여러분들이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공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해당하는 발전 부분이 이번 회차에서 이제 2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을 땐 4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죠. 적어도 3문제는 꼬박꼬박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회차는 좀 적게 나왔다.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전력공학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어려워진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나 요즘은 이제 쭉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쭉 어렵게 표현되고 있는 전기기기 쪽에서 점수가 조금 부족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격 점수를 설정했을 때 그걸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 결과라든지 앞으로의 시험 계획을 한번 세우실 때 또는 이제 점검하실 때 참고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력공학 부분에 해당하는 총평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전기기기 쪽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기기는 3번째 과목입니다. 41번 문제부터 60번까지 출제가 되죠. 그럼 41번부터 60번까지 출제가 되는데 이 전기기기가 최근에 또 요즘이라고 표현한 게 맞겠네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 물론 그 이전에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공부 조금 하면 한 14개, 즉 한 70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70점 맞으려면 공부량이 굉장히 좀 많아져야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70점 이상을 맞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공부를 통해서 한 60점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고 운이 좀 따르게 되면은 그 이상의 점수를 좀 맞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형태의 과목이다. 요즘엔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41번 문제부터
60번까지 어떤 문제의 어떤 흐름, 어떤 기출 문제가 얼마나 출제가 됐는지, 교재에선 또 얼마나 또 표현이 됐는지, 그걸 좀 살펴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41번 문제랑 51번, 52번 문제, 그리고 58번, 60번 문제가 새로 출제된 형태다. 기존에 이제 없었던 문제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에는 이제 수록이 안 되는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재에 이제 수록되지 않은 문제는 사실 좀 적고 새로 출제된 유형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랬을 때 이렇게 5문제 정도가 새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유사 문제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은 대략 교재에서 일단 출제된 것은 한 75% 정도가 출제가 됐고, 거기에서 좀 더 냉정하게 설정했을 때 기출 문제가 그래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정도가 기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새로 만들어지는 건 사실상 조금 풀기가 좀 쉽지는 않죠. 왜죠? 짧은 시간, 2시간 반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많이 외우고 시험장 갔을 때 문제를 보게 되면 바로바로 어떻게 해요?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계산 문제를 봤을 때 풀이식이 바로바로 떠올라서 대입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어떤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점수가 뭐 합격 점수 또는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문제는 사실상 접근하기가 쉽진 않다. 특히나 이 전기기기는 자기학이나 회로 이론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계산의 어떤 특화된 과목, 그다음 전략공학과 법규에서 뭐 생각해야 되는 어떤 암기에 특화된 과목, 그게 좀 섞여 있는 게 전기기기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좀 새로운 개념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문제나 유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표현되는 형태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신 분들은 글쎄요, 기기가 고득점은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 점수 확보는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전기기기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뭐 어떤 내용 문제, 즉 암기해서 푸는 문제랑 계산기 눌러서 또 푸는 문제랑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암기해서 푸는 문제, 즉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한 13문제 정도 되고, 계산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41번, 48번, 51, 52, 53, 55, 58 이렇게 해서 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죠. 보통 전기기기에서 계산 문제는 5문제 언저리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 계산 문제 가만히 개수를 보니까 5문제를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계산 문제가 많으면 좀 시험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는 형태인데,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한 2-3개 정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물론 7문제 중에서 한 3-4문제 정도는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풀이가 가능하셔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문제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문제, 암기 문제도 새로 나온 형태다라고 했을 때 특성을 다 외우고 있으면 물론 쉽지만 사실 전기기기 개수가 너무 많잖아요. 챕터로 설정되는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특수기기. 그때 그렇게 큰 타이틀만 해도 지금 5-6개고, 그때 그 타이틀 안에서도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동기기 같은 경우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 동기조산기 쭉 또 세분화되는 거죠. 변압기도 뭐 단권 변압기, 삼권산 변압기, 그 다음 특수 변압기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일이 다 설정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출 문제에서는 충분히 연습이 돼줘야 된다. 자주 언급되는 것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각 기기의 중요 특성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기출 문제 정도는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중에서도 지금 48번이라든지 그죠, 55번 문제 정도는 이제 뭐 기출 문제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을 텐데, 여기 지금 58번이라든지요, 그죠? 이렇게 좀 새로 나온 유형에서 특히나 이 58번 문제는 굉장히 조금 까다로워요. 계산 문제 치고. 나머지 이제 유사 문제 정도는 우리가 또 풀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적어도 합격 점수 이상은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의 경우는 이제 뭐 짧게 말하자면 시험은 좀 어려웠다. 전기기기는. 그죠? 전 시험이 어떤 1회차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했었는데 다시 이제 최근 또 요즘 한 3, 4년 어떤 그 틀을 봤을 때 다시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진 형태였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기출 문제를 꼭 좀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전기기기도 우리가 이제 상중하로 좀 설정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중요도 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제 버리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중요성이 높은 출제된 횟수가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 중에 해당하는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해요? 조금 살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사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기출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언급되진 않아서 중요성이 높다라고 강조되지 않았던 문제라든지, 예,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다뤄주셔야 전기기기가 점수가 그래도 합격 점수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번 시험을 보시고 어떤 점검을 하신다 또는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했을 때 전기기기에 대한 특성,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형태들을 곰곰이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공부하는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형태 보시다시피 이제 변압기 쪽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기기라고 하는 게 1장 직류기, 2장 동기기, 3장 변압기, 4장 유도기에서 표현되는 문제 수가예요. 적을 땐 한 4문제, 많으면 5문제 보통 이렇게 출제가 돼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더 비중이 바뀌면 3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그럼 이쪽에 3문제가 되게 되면 뭐 다른 쪽의 문제가 더 치우친다든지 뭐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은 사실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나눠보자.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3장과 4장, 변압기와 유도기 쪽이 문제 출제 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죠. 그런데 이번 회차는 이제 3장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3장과 4장은 조금 더 각별히 정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 앞으로 공부를 하신다든지, 그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정류기 쪽에 이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2문제 중에 1문제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풀기가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형태를 보게 되면. 근데 특수기기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죠. 특수기기라고 하는 게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각 기기의 어떤 특성들을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걔네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묶여서 표현되는 형태가 이제 특수기기다 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은 감안하셔서 특수기기 부분은 과감하게 빼신다든지 또는 기출문제 답만 좀 외워주신다든지 그런 형태로 좀 설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 42번, 47번이 특수기기 쪽에서 출제가 된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42번, 47번 42번, 47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출문제죠. 기출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다. 그래서 과감하게 특수기기 쪽은 앞으로 답을 외우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좀 생각하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차는 쉽지 않았다. 그죠? 좀 어려운 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기기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제5과목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부분 이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지금 문제를 81번 문제부터 100번 문제까지 쭉 어떤 흐름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2021년도부터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좀 출제가 되고 있을 때 거의 지금 같은 트렌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 뭐 색깔이 좀 다양하죠. 흰색이 우리가 통상 기출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기출문제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똑같이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뭡니까? 유사 문제니까 기출문제랑 같은 내용, 어떤 같은 흐름을 언급하는데 살짝 뭘 바꿔서 예전에 맞는 것을 찾으라고 했다가 뭐 지금 틀린 것을 찾으려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표현된 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된 유사 문제다.
그랬을 때 이제 교재에서 그럼 몇 문제나 출제가 됐을 것이냐, 그걸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 교재 출제에서는 대략 한 55% 정도가 좀 출제가 됐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교재 출제가 55%라는 얘기는 기출 문제는 사실 정확하게 기출 문제는 한 50% 미만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은 고득점 맞는 과목은 이제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흐름상 이제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중요 내용,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그리고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됐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흐름이 좀 보였던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법령이 개정된 다음에 출제된 형태를 보게 되면 조금 과거에 안 다뤄지던 부분들이 좀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좀 있고, 또 개정된 부분은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뭐 각각의 어떤 판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개정된 부분이 한 30%다, 40%다라고 했을 때 그 개정된 부분은 사실 기출 문제가 없고, 그다음 문제가 지금 출제가 어떤 형태로 될지 아직 데이터가 많이 뭐 쌓이질 않다 보니까 어디서 나올지 사실 살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면 새로 나온 문제는 사실상 거의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고득점은 좀 힘든 시험이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0점 정도 맞추시면 선방한 거다. 뭐 그 이상 맞추시면 더욱 좋았겠고요. 그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흐름이,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 분석을 좀, 출제 분석을 좀 하는 형태를 좀 보시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지 그 흐름도 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새로운 문제, 그죠? 많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출제된 걸 이제 흐름을 보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일단 개정된 부분에서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됐을 것이냐. 지금 보시면 81번 문제, 84번, 85번, 86번, 100번. 지금 전회차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개정된 부분에서 출제되는 문제 수가 5문제 또는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5문제 또는 6문제. 근데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한 5문제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한 2문제 정도는요, 어느 정도 흐름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 회차 출제되고 있는 패턴이 어디냐면 용어 정리 쪽이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됩니다. 그 용어 정리 부분만 많이 읽어봤다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 5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짤막하게나마 조금 수업을 들으셨다든지 어떤 흐름을 조금만 파악하셨다면 제가 봤을 땐 5문제 중에서 한 2~3문제 정도까지는 어떻게 좀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또 누구한테 뭐 이렇게 들을 상황이 아니다, 그와 같은 어떤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새로운 문제를 과감하게 제외하시고 나머지 한 15문제로 제 진행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 중요성 판단이 좀 어렵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만나봤을 때 저는 개정된 부분 안 할래요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개정된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한 번씩 훑어주시게 되면 조금 더 점수를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최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시험에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개정된 부분에 대한 반영은 이 정도 설정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부분의 문제, 이걸 우리가 조금 또 어떤 우리가 진행하는 어떤 수업, 우리 해커스에서 진행하는 수업의 형태대로 좀 살펴보게 되면 유사 문제라든지 또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은 뭐 언급이 되는 내용이고 다루어진 내용이다. 먼저 걔네는 배제시키고, 새로운 문제가 지금 대략 여기 한 4개, 그렇죠? 여기 한 5개에서 9문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수업 중에 언급하는 형태가 대략 한 6문제 정도는 수업 중에 다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정된 부분, 지금 84, 81, 84, 85, 86, 100번에서 보다시피 84, 85, 86, 100번 문제는 수업 중에 다 언급이 됐던 거니까
중요성을 충분히 어느 정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착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과거처럼 문제답 형태로 외우시는 것보다는 어떤 흐름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답만 외우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조금 힘들더라도 내용을 들어주시는 게 좀 좋겠죠. 조금 시간을 더 내셔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을 이제 뭐 어떤 문제 출제, 문제에 해당하는 중요도를 나눠보게 되면은 하에 해당하는 90번, 96번, 81번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은 형태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감하게 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 상급에 해당하는 이 파트는 반드시 이제 외워지셔야 되는 거죠. 외우고 시험장에 가셨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중에 해당하는 거는 약간 이제 변형된다든지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읽어보신다든지 형태로 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미고요. 그때 각 챕터별로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2장과 3장이 출제가 이제 거의 다수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법령 원본을 쭉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다수의 양이 2장과 3장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2장과 3장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출제되는 형태도 마찬가지로 2장과 3장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장, 4장, 5장 여기 부분은 사실 개정된 부분이 상당하죠. 4장과 5장은 사실상 다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바뀌거나 추가되거나, 그죠? 전기철도는 다 변경된 거고 분산형 전원 설비는 추가된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이 공통사항과 전기철도랑 분산형 전원 설비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한 번은 조금 수업적인 내용을 들어보시려고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게 되면 2장과 3장 부분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출문제라도 달달달 외워서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그래야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챕터에서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지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이번 회차는 어떨까요? 결론은요. 네, 쉽지 않았다. 저 개인적인 생각엔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 추세는 앞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거 꼭 좀 착안해 주시고요. 네,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진행했던, 또 우리가 이제 그 2022년도 2회차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거기에서 이제 새로 출제됐던 어떤 유형의 형태의 문제를 다소 살펴보긴 좀 어렵고요. 한 문제씩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전력공학 A형 기준으로 40번 문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나마 조금 어려운 계산 문제 형태였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문제 해석이 조금 잘 안 됐을 수도 있다. 자, 1회선 송전선과 변압기 조합에서 변압기 여자 어드미턴스를 무시하였을 경우 송수전단의 관계를 나타내는 4단자 정수 C0를 지금 물어본 거죠. 그때 단 A는 뭐 이렇게 표현됐고 B, 그 다음에 뭐 D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ZTS는 송전단 변압기 임피던스, ZTR은 수전단 변압기 임피던스, 이렇게 지금 표현됐는데, 이 문제를 보시고 학생들이 질문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얘기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 상황은 이 상황이에요. 문제를 뭐 다 끝까지 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선로가 설정이 되게 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1차 변전소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2차 변전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언급된 지금 ZTS는 송전단 변압기 임피던스, ZTR은 수전단 변압기 임피던스. 자, 이렇게 지금 표현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표현됐을 때 송전단, 그러니까 이제 전기에너지 보내는 쪽이 1차고 변전소고 받는 쪽이 2차 변전소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송전선로 해당하는 부분에 4단자 정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A, B, C, D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1차 송전단 쪽에 변압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임피던스 요소라고 했죠. 우리가 통상 임피던스 요소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렬 요소예요. 직렬 요소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요? 1, Z, 0, 1로 표현되는 형태죠. 만약에 이제 병렬, 즉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설정이 되게 되면 1, 0, Y, 1로 표현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보내는 쪽, 송전단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4단자 정수를 설정하게 되면 1, Z, 송전단 쪽 변압기의 임피던스는 ZTS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TS가 될 거고, 0,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전단 쪽에서 표현돼, 여기에도 이제 변압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도 변압기 있었던 것이고, 수전단에 있는 변압기인데 ZTR로 표현되는데, 역시나 여기도 임피던스 요소니까 이 모양을 설정하게 되면 1, ZTR, 0, 1로 표현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사실 뭐 깊은 더 이상의 내용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기계적인 동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얘네 둘 먼저 행렬곱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나온 그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다시 얘랑 행렬곱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문제풀이는 됐던 것이죠. 여기서 뭐 제가 더 이상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정답은 1번 C가 설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크게 뭐 어려웠다라기보다는 문제에서의 표현이 조금 애매했다.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보시다시피 1회선 송전선과 변압기 조합, 송전선로가 설정이 되고 변압기 조합을 하는데 문제에서 언급하는 게 송전단 쪽, 수전단 쪽 고려됐으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 흐름만 좀 설정하시면 됐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정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됐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기기기 쪽에서 또 새로 출제된 문제 중에 아주 골치 아팠던 문제가 요거 문제죠. 6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각각의 보기 하나하나가 다 다시 문제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4개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게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상 유도전동기예요. 설명은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죠. 삼상을 쓰는 이유는 단상보다 힘이 좋으니까. 그죠? 또 삼상 유도전동기는 회전자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기동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표현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잘 맞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보기 1번에서 불평형 전압으로 운전하는 경우 전류는 증가하나 토크는 감소한다. 그래서 불평형 전압이 된다. 그러면 불평형인 것이죠. 불평형이 되면은 평형일 때는 없는데 불평형일 때 발생하는 게 있어요. 뭐죠? 고조파죠. 그러니까 고조파가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형일 때는 이만큼 있었는데 불평형이 되니까 고조파가 들어옴으로 에너지는 사실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불평형 전압으로 운전하게 되면 불평형이 됐으므로 전류는 증가한다. 왜 증가해요? 고조파에 해당하는 전류가 추가됐기 때문에. 전류는 증가하니까 사실상 전원인 변압기나 또는 발전기나 또는 그 전원인 발전기나 변압기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이제 받는 또는 이동하게 되는 어떤 그 라인, 그죠? 거기 전선이나 이쪽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평형 운전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류는 증가합니다. 그죠? 그다음 토크가 감소한다. 여러분, 토크 감소는 왜 생길까요? 그죠? 불평형이 발생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니까 이제 뭐 푸리에 곱수라든지 대칭좌표법으로 해석해 보니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나눠지게 될 거고, 그때 역상분에 해당하는 고조파분이 전동기에 유입되게 되면
역토크가 발생하면서 전동기 토크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형을 최대한 억제 또는 방지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보기 1번은 이제 맞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 보기 2번을 보시게 되면 원선도 작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원선도 작성, 즉 원선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는 일종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선도를 그려주게 되면 유도 전동기의 어떤 뭐 전압이든 전류든 어떤 특성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시험을 3가지를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부하 시험, 또 하나가 구속 시험, 또 하나가 권선 저항 측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선도 작성을 하려면 이 3가지 시험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기나 변압기에서도 특성을 파악하려고 시험을 하죠. 그때 이제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 변압기 쪽에선 저항 측정까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각 기기마다 특성 파악하려면 하는데 필요한 시험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번. 농형은 권선형에 비해서 구조가 견고하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견고하며. 왜냐하면 농형에서 이제 권선형으로 또는 농형과 권선형이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전자의 어떤 형태 또는 회전자의 모양 또는 구성이에요. 회전자 자체가 사실상 이제 통짜로 그냥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게 농형입니다. 슬롯을 파가지고 거기다 구리 도체를 밀어 넣어가지고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단락판으로 딱 묶어버리죠. 접속을 시켜버리죠. 막아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농형 유도전동기를 뜯었을 때 회전자를 보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예요. 사실 뭐 코일이 감겨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거의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가 견고한 것까지는 맞는데 권선형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농형을 쓰다 보니까 기동 전류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그런데 생각보다 토크는 많이는 안 나오더라. 그래서 기동 전류는 줄이면서 어떻게 기동 토크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고안해서 만든 게 권선형이죠. 이때 권선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농형하고 다른 점이 2차 측 회전자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농형은 이제 2차 측 회전자가 어떤 그 원통 타입으로 해서 하나의 덩어리 타입이라면 권선형은 코일을 감아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일을 감다 보니까 감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뭐 열화가 된다든지 해서 코일이 녹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외부 저항을 접속을 시켜가지고 뭐 기동 전류 억제시키면서 속도 제어라든지 토크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슬립링이나 브러쉬 같은 게 이 권선형에는 또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권선형이 이제 구조적으로는 조금 약하다 또는 손이 좀 많이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권선형을 쓰다 보니까 이제 기동 전류가 적은 반면에 토크는 굉장히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언제 유리하냐면 전동기 자체가 큰 힘을 내야 되는 대형 유도 전동기로 갈수록 그게 굉장한 큰 효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큰 대용량의 전동기를 제작할 때에는 농형이 아니라 권선형으로 통상 제작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선형에 비해 대형 전동기로 널리 사용된다가 아니죠. 권선형이 대형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구 잘 보셔야 돼요. 농형이 권선형에 비해 구조가 견고하며 농형이 권선형에 비해 대형 전동기로 널리 사용된다라고 표현된 거죠. 굉장히 지금 표현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죠? 결론은 뭐예요? 농형이 대형 전동기로 널리 사용된다가 아니고 농형과 권선형을 비교했을 때 누가 권선형이 대형으로 사용된다. 네,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권선형 회전자의 3선 중 1선이 단선되면 동기속도 50%에서 더 이상 가속되지 못하는 현상을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를 공부할 때 3가지 이상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게르게스 현상. 슬립이 50%에 딱 걸려가지고 슬립 조정이 안 되는 상황. 그 다음은 저속도로 운전되는 현상, 크롤링 현상. 그 다음 고저파로 인해서 속도가 떨어지는. 이 3가지 형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3번. 그래서 이 보기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쪽에서의 또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 자, 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용어 정의에서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를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접지도체, 보호도체, 수평도체 또는 접지극도체 이렇게 좀 표현됐는데 사실 이제 이 접지극도체다라고 하는 건 땅속에 묻어준 거죠. 또는 이제 우리가 내용상 전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대지다라고 볼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하나의 큰 빌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큰 빌딩인데 그 빌딩에서 특정 층, 예를 들어 뭐 5층이든 10층이든 특정 층에 사용하는 모타가 있었다. 이 모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모타의 전기에너지가 이렇게 투입될 거 아니겠습니까? 절연이 돼야 되는데, 기본 보호가 돼야 되는데 만약 절연이 파괴됐을 때 여기 있는 사용자가 감전될 수가 있으니까 절연이 파괴돼서 이 전동기 외암인 노출 도전부에 전류가 흘러서 감전될 수 있으니까 그 전류를 대지로 빼내자. 그럼 이걸 접지를 다 잡아줘야 되는데 일일이 다 외암에 즉 노출 도전부 접지를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층이 설정이 되면은 뭘 만들어 놓는다? 접지 단자를 설정을 하게 돼요. 주 접지 단자를. 그래서 이제 전동기가 뭐 부하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또 그죠? 설비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디선가 또 끌어올 거고 또 끌어올 거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보시다시피 여기 이 노출 도전부 또는 이 전동기 외암에서 접지 단자 연결시켜준 요 부분이 바로 보호도체예요. 그 다음에 접지 단자에서 땅 속에 이렇게 금속 도체를 땅 속에 묻어 놓는데 이게 접지극 도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접지 단자에서 접지극 도체에 연결시켜주는 이 부분이 접지 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 도체, 보호 도체, 접지극 도체 다 표현됐죠. 그 다음에 수평 도체라고 하는 건 피레 시스템 설비 쪽에서 언급되는 것으로서 낙뢰를 받아들이는 수레부 타입 중에서 돌침 타입이 있고 수평도체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도체 타입이 설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흐름을 봤을 때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는 노출 도전부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작업자가 건드리게 되면 작업자 몸으로 전류 흐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도체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올해 2회차, 그죠?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표현된 새로운 개정된 부분에 새로운 출제된 문제 타입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만 좀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들어주시게 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용어 정리 부분도 좀 많이 읽어보시고요. 수업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서 좀 봐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풀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냥 정리했다가는 뭐 사실 처음 이 문제를 봤다가는 뭐가 뭔지 살펴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 또는 공부 요령을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관한 2022년도 2회차 전기기사 A형으로 이제 A형 시험지죠.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떤 출제되는 어떤 패턴이나 어떤 분석 간단하게 좀 진행을 했고 또 새로 출제된 문제가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